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제 및 정권 전문가들이 지난 30년 이상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정권 시장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데 실패를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 한두 해 정도면 뭐 실수로 분석에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난 30년 동안 반복적으로 개별 종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 전체 분석에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많은 이유 중에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GDP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GDP는 상장 기업이 창출하죠. 그러니까 기업 매출액하고 영업 실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가계 소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정부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환율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시장금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이 GDP에 대한 오해가 심각한 거죠. 경제학자들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환율, 금리,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각 기업의 쉽게 하면 영업 행태,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GDP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 이상, 어떻게 보면 2021년 3월부터 2년 이상 실패한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도 많아요. 중국 GDP 분석에 실패했고, 미국 GDP 분석에 실패했고, 한국 GDP 분석에 실패했고, 그리고 미국 GDP와 일본 GDP, 한국 GDP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기 지표에도 선행 지표가 있고 동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는데 이조차 해석 능력이 대부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GDP 성장률 전망에 실패하는 거고, 심지어는 과거 GDP 분석도 안 된다라는 거죠. GDP도, 즉 경기 동행 지표도 그 가중치가 다 달라요. 그 가중치 해석이 안 되고, 경기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 관계도 모르고, 동행 지표와 후행 지표 관계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패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금리도 중요한데, 계속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지난해 초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잖아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가는 연초부터 빠졌잖아요. 그건 뭐냐?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지난해 10월에는 기준금리는 많이 올랐고 연준은 또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는데 시장금리는 10월부터 안정됐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오히려 폭락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죠. 원래 1분기입니다. 지난해 아마 99%의 경제 전문가들은 원래 1분기 나스닥 지수 큰 폭 하락을 주장했죠. 주가가 그 당시 한 30%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20% 하락을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시작과 함께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 반전됐죠. 이것도 결국은 금리를 기준금리 중심으로 접근한 것도 문제지만 GDP 성장률에 대한 오해지요. 원래 1분기에는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99%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침체를 뭐 주장했죠. 근데 1분기 아직 뭐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부정적으로 본, 즉 한 달 반 전에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정도라고 한, 그것도 대폭 수정한 겁니다. 침체에서. 그러니까 대폭 수정해가지고 0.1% 주장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제는 2%대 후반 내지는 3%까지 1분기 성장률을 얘기하는 투자은행도 많고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 분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분석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포유 한일 연구소처럼 차트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3년 이상, 뭐 3년도 아니에요. 지난 10년 이상 한국은행이나 IMF나 유명경제연구소 분석과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이 크게 차이 나거든요. 뭐 대부분 포유 환율 연구소가 그 논쟁이 있을 때마다 승리했거든요. 오를 때도 그렇고, 즉 경제가 성장할 때도 그렇고, 또 둔화될 때도 그렇고, 뭐 대부분 승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경제적 분석이 안 되니까 차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 분석도 안 돼 가지고 투자에 계속 실패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원래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결국은 경기 침체 배팅 해버렸단 말이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배팅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오니까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고, 또 물가가 높으니까 또 금리도 공공행진했죠. 그 결과 은행들이 경영에 실패한 거죠.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 올리는데 배팅하면 돼요. 근데 금리 내리는데 배팅했단 말이죠. 즉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물가도 고공행진을 하니 시장금리가 내릴 이유가 없는데 경기 침체 배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 정권 전문가들의 한 99.9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수익성 분석이 안 되니까 성장성만 강조한단 말이죠. 최근래도 제가 그 2차전지 중에 에코 프로 뭐 얘기를 했는데, 매출액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7% 증가했는데, 그 다음에 판매 납품 가격이죠. 판매 단가죠. 2차전지. 그거는 무려 3. 몇 프로가 오히려 줄었어요. 단가 인하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진율도 그 11% 정도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했는데 4.8%로 나왔어요. 마진율 4.8%는 평범한 주식이에요. 그런 주식이 50만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진율 4.8% 주식이. 그런데 그런 주식을 성장 주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이란 뭐냐라는 거죠. 매출액만 증가하면 기업이 성장하나요? 영업 실적이 수반돼야 성장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 정권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성장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투자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아는 지인하고 통화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 예금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투자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은행 예금할 수 있잖아요. 가장 안전하다 이거죠. 그럼 은행 예금하면 1년에 그 금리 한 4% 되죠. 요즘은 금리 올라가지고. 이 금융권은 뭐 10% 주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금융권 자체가 위험하고, 1금융권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그 4%는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배당을 4%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투자 원본 대비. 그래서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배당도 4.4%인데 지금 그 은행 금리도 4% 정도. 그 다음에 이 회사 주당 순이익도 4,800원이고 주가 수익률도 4.6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거는 은행 투자하는 거나 은행 예금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다. 근데 성장 주식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여기서 에너지 쪽으로 지금 회사의 전략을, 장기 전략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까지, 전기차 부품까지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분야에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이죠.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고, 앞으로 기후, 이상기후 등으로 곡물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난해 또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과거와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일 거다 하면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은행 예금과 비교할 때 4%는 확보할 수 있으니까 배당 4%와 주가 수익률 PR이죠. 그거 4.6, 이 정도면 가장 안전하고 지금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PR이 10배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러면 4.6배면 2배 정도 올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2차전지는 다 100배, 20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 주가 수익률이. 그러면 이 회사는 저평가돼도 너무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성장주다. 왜냐면 기업 이익이 수반되는 것이 성장 주식이지, 기업 이익도 1,000원, 1,400원 그런 기업을 성장주라고 할 수 있나요? 매출액에서 공짜로 주면 되게 엄청 좋아하죠. 마진 하나도 안 붙이고. 그러면 2차전지 마진 하나도 붙이지 아니하고 판매를 하면 판매 실적 금액 증가해요. 근데 회사가 망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성장성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수익성이고 안정성이다. 근데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은 한계 기업을 성장 주식이라고 추천하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등 거품 논쟁이 있는 주식을 또 미래의 그 수익성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2022년 초인지 아니면 2021년 연말경인지 네이버 주식을 매도하라 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생생한데, 결국은 성장성도 중시되어야 되겠지만은 안전성과 수익성도 확인해야 된다. 네이버 사례를 보면 2021년 실적은 거의 주당 12만 원인데 2022년 실적은 거의 주당 4,000원, 5,00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향후 그 회사 영업 형태를, 영업 분야를 감안할 때, 그리고 수익 창출 분야를 감안할 때 이 기업의 내년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네이버 좋다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 12만원 수익성이 주당, 근데 4,000원, 5,000원 사이에서 결정돼 버렸어요. 그럼 주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도 그 네이버 투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일반 개미들도 카카오와 네이버 투자해갖고 물린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의도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 개미들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 주식 좋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정권회사 고유자산, 회사 자체 자산입니다. 그거로 투자해가도 실패를 하니까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 회사 자산을 투자해가지고도 뭐 약 한 40, 50%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정보 분석 능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자산시장 상호작용 관계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부동산 투자 유도지요.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하는데 그러면 금리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사각지대, 이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형 펀드 99.9%가 실패하는 이유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요약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에서 빨리 손을 떼야 돼요. 이분들이 차트 분석을 한단 말이죠. 경제적 분석이 안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적 분석,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이 대부분은 이제 경제적 분석에 필요한 분야거든요. 뭐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앞에서 책을 쓰면 한 20권 정도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투자를 위해서 한다면 한 권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원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유로로 해야 돼요. 유로 방송이라고 하면 한 1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희망자가 많으면.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공짜로 주기에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아까운 정보다. 포유환율연구소는 99%가 성공을 하는데 왜 대부분 공짜로 주는 정보는 99.9%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공짜로 주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공짜로 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왜? 거기 투자하면 99.9% 실패하니까요. 포유환율연구소는 유로를 해도 제가 볼 적에는 너무 값이 월 100만 원을 받아도 값이 너무 사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